2부 코리안 마켓 사인즈로 저희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뉴욕 증시는 정말 간략하게 살펴보고 국내 증시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대응 전략을 잘 짜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가 노조 파업 소식과 함께 가파른 가격 하락이 나왔죠. 그로 인해 코스피, 코스닥 모두 1%가 넘는 낙폭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상황 마감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뉴욕 증시가 또 국내 증시에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수요일장에서 3대 주요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가 1% 넘게 내렸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0.58%, 0.74%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17,000선에서 다시금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였죠. 국채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압박을 받고 있는 건데요. 전일 4.5%대였던 10년물 국채금리 이날은 4.6%대까지 올라왔고요. 2년물은 4.98%대까지 올라오면서 심리적 저항선인 5%에 다시금 근접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가 계속 압박하고 있는 만큼 이 국채금리의 추이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이날 나스닥이 장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엔비디아 덕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엔비디아의 주가도 장 초반에는 하락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0.81%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 안 오른 날이 없는데요. 사흘 정도 만에 20%가량이 올랐다고 하죠. 지금 월가의 목표가 최고치는 $1,400인데요. 이 평균은 $1,118 29센트입니다. 이 엔비디아의 상승이 계속되면서 평균 목표가에 근접을 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시장이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이거를 연속 좀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지금 엔비디아도 그냥 이 시점에서 차익 실현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BTIG의 전략가 조나단 크린스키는 상승 추세가 장기적으로는 이어지더라도 단기적으로는 975에서 $1,000까지 조정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한 번 정도의 차익 실현은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내놨고요. 또 울프 리서치의 롭 진스버그 분석가도 차익 실현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본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날의 특징주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아베크롬비앤 피치가 되겠습니다. 1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22% 증가했고요. 1분기 순이익은 1년 전에 비해 무려 7배나 넘게 크게 올랐습니다. 90년대 스타일이 다시 재유행하면서 이렇게 실적이 호조를 보인 건데요. 실적 호조의 24%대 급등세를 보였고요. 아메리칸 항공 같은 경우에는 2분기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코노코필립스가 마라톤 오일을 약 31조 원에 인수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아무래도 자금 부담이 있을 수 있는 코노코필립스 3% 하락을 한 반면 인수 대상자가 된 마라톤 오일은 8%대의 상승률 기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 허브스팟이 되겠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이 마케팅 소프트웨어 기업인 허브스팟을 인수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1.54% 강세였습니다. 이어서 시간 외 거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일즈포스 정규 거래에서는 0.66% 상승이었는데요.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가 바로 이 세일즈포스가 되겠는데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고 또 매출 가이던스 또한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는 16%가량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간외 거래에서 크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은 바로 UiPath가 되겠습니다.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기업으로 유명한 기업이 되겠는데요. UiPath 정규 거래에서도 2.4%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는 했는데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는 더 큰 하락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30% 가까운 폭락세가 나오고 있죠. 지금 임원진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것으로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가 추이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요일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한 종목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넷플릭스와 디즈니, 모건 스탠리가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각각의 이유를 적어봤는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순유입 증가세가 긍정적이라는 점을 꼽았고요. 디즈니는 최근 테마파크 성장성 우려의 주가가 최근 많이 하락했었는데 과도하게 반영돼 있는 만큼 비중 확대 괜찮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딕스 스포팅 굿즈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수로 상향 조정,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옴니 채널 운영을 잘 하고 있다라는 건데 다양한 매장을 통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도 225달러에서 24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건 스탠리, 엔비디아의 상승세와 더불어서 지켜보면 좋을 아시아 관련 종목들로 TSMC와 SK 하이닉스를 꼽았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TSMC, SK 하이닉스 모두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TSMC의 경우에는 7.3%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 SK 하이닉스는 33%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반기에도 엔비디아 칩 수요가 강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서 아시아 중에서도 AI 공급망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수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나볼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전략가, 이 PC 가격 지수가 변곡점이 될 것이다, 지켜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In the Treasury market, there was a very weak auction today and interest rates are up. So a lot of interest rate sensitive stocks have been weak today. So in terms of the market reaction to GDP, it's been pretty tame over the past few quarters. I do think the big one is the PCE. Now, the PCE peaked out at around 6%. It had fallen all the way down to 2%, which was great. But now it's resurged a little bit here and it's back up in the expectations around 3.7%. So we would definitely not want to see a much stronger number than that in terms of the PCE, because as we've seen today already, the Treasury market has been weak, and we wouldn't want to see it much weaker or rates much higher from here. If the Fed does really consider a hike, I think it would send two signals. Number one, that they are absolutely intent on beating inflation, which they might have to be. Now, that's the one side, which I think is actually admirable. On the flip side, it will not be good for the markets. It will be a wow moment. There will be a moment where, again, we had thought that there were going to be 6 to 7 cuts over the next year or so, and now we're already down to 1 or 2. So an actual hike in the midst of us expecting still 1 or 2 cuts the rest of this year would be a wow moment for the markets, and probably wow in not a great way. 네, 어제 국내 시장 함께 확인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양시장이 모두 큰 폭으로 흔들림이 나왔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현 선물 매도세가 엄청나게 쏟아졌던 게 부담으로 작용이 됐던 것도 있었고요. 또 앞서 전해드렸던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 소식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3%나 빠지면서 코스피는 어제장에서 1.6% 하락한 2,67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또한 1.48% 하락한 838선까지 내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강했던 섹터들, 업종들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부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첫 번째로 냉각 쪽을 보시죠. 최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냉각과 관련된 이 기술들 또 니즈들이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력, 이 설비 같은 경우 오는 26년까지 매해 30%가 넘는 성장을 보일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미국 안에서 관련 기업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700%가 오른 기업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같은 기술을 자랑하고 있는 국내 관련 기업들이 다른 국가들의 주가 대비 많이 오르지 못했다,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밸류에이션도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워트 같은 경우는 27% 급증을 했고요. 유니센 같은 경우는 15%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LG전자가 미국향 대규모 냉각 시스템을 공급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그 전날장에서 이미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이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AI 테마 안에서 순환매가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치매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해외에서 개발된 치매 치료제인 레켐비가 국내 식약처의 승인을 받으면서 일단 치매 검사 시장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부각이 됐습니다. 치매 같은 경우는 조기에 진단을 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발표가 돼야 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또한 어제는 반영이 되면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국내에서 120개가 넘는 의료기관에 혈액을 통해서 치매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관련해서 샤페론 또한 상한가로 바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 6월에 미국에서 열리는 큰 이 바이오 관련된 컨퍼런스에 참여한다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변동성에는 주목을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화장품 쪽도 봐야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오르는 섹터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슈는 동일한데요. 비중국향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점. 실제로 1분기의 수출 또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또 최근에 중국과 한국의 FTA의 2단계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중국향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J2K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제 다시 한번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뷰티스킨도 22%, 토니모리 간만에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장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주목해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시죠. 벌써 6월이 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6월이 시작이 되는데 6월 하면은 국내에서 가장 기대되는 모멘텀 중 하나가 바로 네이버의 웹툰 미국 증시 상장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주관사로 상장 예비 심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 라인 야후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웹툰 IPO에는 별다른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이미 콘텐츠 면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기도 했죠. 이 넷플릭스의 글로벌 탑 10 콘텐츠를 보면은 작년에 총 4개의 네이버 웹툰이 탑 10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택배기사나 사냥개들 그리고 마스크 걸과 같은 드라마들이 있었는데요. 이미 글로벌에 대한 수요와 니즈가 파악이 된 만큼 네이버 웹툰 상장과 관련된 기대감이 관련주들의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먼저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5개 종목 볼 수 있겠는데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와이랩과 MBT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이 나왔었죠. 어제는 이 업종 안에서도 엇갈린 모습이 나왔습니다. DNC 미디어, 와이랩은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 마감이 됐는데 이제 6월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오늘 관련주들의 장중 변동성 주목을 해보시죠.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중국발 이슈로 인한 국내 관련주들의 흐름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중국이 반도체 60조 원이 넘는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에도 1조 원이 넘는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요. 중국 안에서 배터리 기업 6개가 해당 자금을 지원받아서 기술을 연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차세대 전기차에 꼭 필요한 요소인 만큼 앞으로의 기술력이 전반적인 이 전기차 시장 안에서의 경쟁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요소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양극과 응급제 사이에 있는 전해질의 차이가 될 텐데요. 이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는 액체로 채워져 있지만 전고체 같은 경우는 고체 물질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나 충전 속도 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는 28년까지 이런 차세대 배터리에 1,200억 원을 투자한다라고 앞서 정부가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 현재 중국이 발표한 차세대 배터리 보조금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오늘 우리 국내 관련주들에게는 부담이 될지 어떤 모습으로 적용될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을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배터리 관련주들 일제히 하락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SDI와 LG 엔솔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삼성 SDI
SDI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 지금 속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27년까지 양산을 해내겠다라는 목표치를 보여줬고요.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릴지라도 완벽한 배터리 기술에 집중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오는 30년도까지 생산에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대형주들 중심으로 국내 증시가 큰 폭의 흔들림이 나왔었는데 오늘 미증시가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 만큼 해당 역풍이 국내 증시에게까지 영향이 될지 이데일리와 함께 하시면서 개장 전략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확실히 좀 아침도 기온이 꽤 올라갔습니다. 이제 좀 옷이 더 가벼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출근 룩이요. 자, 5월 벌써 30일입니다. 목요일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서학개미 최애 바퀴나 최애 가장 많이 산 종목을 얘기하는 거겠죠. 엔비디아의 이 질주 분동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미국 장이 많이 빠진 날도 엔비디아는 크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학개미들 최애주는 당연히 테슬라죠. 올 1분기까지만 해도 일단 가장 많이 순매수를 한 종목은 역시 테슬라였습니다. 2위와도 규모가 압도적인 차이였는데요. 최근 일주일간 상황을 보면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작년 말 한 달 전 그리고 이제 지난 27일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테슬라와 엔비디아 우리나라 투자자들 흔히 말하는 서학개미들이 이제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거를 쭉 추이를 살펴본 막대 그래프인데 막대 그래프의 간격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제는 사실 이달 말 정도 보면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 4천억 정도 이제 갭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며칠이면은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 서학개미들의 엔비디아 사랑이 좀 뜨겁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 워낙 성적 좋았고 2분기도 좋은 전망 기대되고 있고 무엇보다 $1,000가 넘어가니까 좀 가격 부담이 그 주가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또 10분의 1 내분하니까 그 부담도 좀 덜어주고 여러 가지로 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드실 법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볼 수 있는 얘기가 지금 이제 엔비디아를 들어가는 게 과연 적절한 거냐. 국내외에서 전문가들 시장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격 매수를 해도 괜찮다. 아니면 지금 들어가기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신중하게 접근하라. 이렇게 얘기들이 두 가지로 갈라져 당연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추격 매수를 할 거냐 말 거냐의 기준은 결국은 내가 이 엔비디아를 만약에 산다고 그랬을 때 오래 가져갈 거냐, 잠깐 몇 달 가지고 20-30% 정도 수익을 내고 말 거냐, 뺄 거냐, 이거에 가장 달려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인 어떤 측면을 봤을 때 성장성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의심하지 않거든요. 적어도 2030년까지 엄청난 투자가 계속될 거라는 거는 이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지금 보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잠깐 투자할 거라고 봤을 때는 사실 좀 주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3년 대비해서는 6배나 올랐고 올 들어서도 130%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엔비디아를 산다 그러면 테슬라처럼 한 3, 4년, 4, 5년 가져갈 거냐 아니면 한두 달 가져가다 팔 거냐 이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면 좀 부담이 덜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제 우리와 아랍에미리트 간의 지금 얘기. 어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이제 간담회에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왔고 우리 국내 대기업 오너들이 대거 그 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전반적인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가장 핵심은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 간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게 이제 아랍권 국가, 중동 국가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처음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의미를 두어야 될 것 같고 이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다는 것 자체가 양쪽 그 국가 간에 두 나라 간에 어떤 무역이라든가 기술 뭐 이전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장벽들을 굉장히 좀 많이 낮췄다라는 점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FTA만큼이나 향후에 이제 아랍에미리트와 우리가 할 일들이 상당히 좀 많아질 것이라는 점, 이 부분에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일단 제목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의 2조 원 LNG선 수주, 이 건이 일단 가장 눈에 띄는데요. 수주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고요.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고 원전 관련해서 바라카 원전 후속 5호기, 6호기에 대한 수주 관련된 부분들 서로 좀 협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들, 가전제품 관련된 부분들 등 총 90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이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얘기도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만한 거는 온라인 게임 시장, 그다음에 제약과 의료 기기 이쪽 등 바이오 쪽, 헬스케어 쪽에 대해서 서로 간에 상당히 시장을 좀 개방을 하겠다. 이제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이 아랍에미리트에 직접 진출을 하고 공장도 세우고 할 수 있는 물건도 팔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렸다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방산 부문은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되고 있긴 한데 아주 구체적으로 어제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만 현재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를 감안했을 때 이 방산 쪽에서도 조만간 어떤 좋은 소식이 전해지지 않겠냐. 어쨌든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에 이런 밀착도가 높아질수록 상당히 우리가 중동 시장에서 새롭게 제2의 중동 붐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좀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연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사진에 눈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보고 있는 인물은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지역 연준 총재입니다. 사실 연준 내에서도 대표적인 매파 위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매파적인 목소리를 더 좀 크게 내고 있는데요. 5월 FOMC 의사로 공개됐을 때 일부 의원이 이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한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기도 했었습니다만 닐 카시카리 총재는 직접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더 둔화되지 않으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아주 명시적으로 했는데요. 사실은 최근 나오는 미국의 지표들 보면 이 금리 인상 관련된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금리 인하 얘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황이죠. 5월 컨퍼런스 모드 소비자 신뢰지수 예상보다 훨씬 많이 올라서 100포인트를 넘어섰고요. 주택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앞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크게 올랐습니다. 10년물 기준으로 4.5%를 대략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4.5%를 넘어가면 굉장히 시장에 부담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4.6% 오늘 넘었죠. 이 국채금리가 계속 올른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인플레에 대한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경제 지표들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정말 골드만삭스 회장 얘기대로 올해 안에는 정말 접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 갈수록 좀 커져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노조가 있죠. 이제 삼성이 무노조 기업은 이제 아닙니다. 삼성전자 이 노조가 파업을 처음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파업 시점은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6월 7일 이날 단체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루 파업을 하겠다. 하지만 이제 회사의 대응을 봐서 일주일 또는 한 달짜리 파업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놓은 상황입니다. 조합원 가운데는 당연히 반도체 부문, 즉 DS 부문의 직원들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파업이 일주일 또는 한 달 이렇게 장기화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반도체 라인의 정상 가동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노조의 파업이 가셔야되면서 반도체 산업을 필수 공익 사업으로 지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학계와 재계에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필수 공익 사업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파업을 하더라도 결국은 필수 인력은 업무에 투입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장의 가동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게 이제 필수 공익 사업 지정의 이유인데 지난 2005년에 이제 조종사들이 파업을 했을 때 항공업을 필수 공익 사업으로 지정을 했던 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삼성이 여러 가지로 악재, 대외적인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적인 악재도 좀 생기다 보니까 어제 외국인들이 4천억 넘게 팔면서 주가도 3% 넘게 떨어졌죠. 이걸 이제 반면기사로 삼아서 삼성이 어떤 좀 위기 극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지 아니면 계속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악순환 고리 중에 하나가 될지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중국 그리고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TA와 관련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사실 국내에서도 중국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4년 반 만에 한중일의 정상회담이 열렸고 그리고 8년 만에 FTA 2단계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와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먼저 내용부터 들여다볼까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중국과 FTA 협정을 체결했고요. 2018년부터는 서비스 투자 부분과 관련된 2단계 협상을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바로 사드 사태가 터졌고요. 미국의 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공급망 개편 작업에 들어가면서 회담이 무기 연기가 됐습니다. 이런 차에 사드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롯데를 비롯한 유통 기업들, 자동차,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을 잃으면서 중국 시장에 우리나라 수출 점유율이 수출이 26% 정도 차지했었는데 작년도에는 19%로 한 6%포인트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한중 간의 2단계 협상이 체결된다면 중국 시장과 관련된 한한령, 금한령과 같은 부분들도 많이 해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한한령이 만약 해제가 된다면 문화나 관광 쪽에서의 수혜 기대감도 상당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중국이 나름 적극적으로 먼저 손을 내민 거잖아요. 좀 미국을 의식했다라는 분석이 맞을까요? 네, 아무래도 미국과의 그 무역 전쟁이 이제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을 중국 편에 끌어들어서 네. 중국 측의 그 공급망 확대 쪽으로 연결시키려는 그런 분위기가 강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는데요. 문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단계 협정이 협상이 진행이 된다면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 몰려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중국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최소 300만 명에서 많게는 600만 명 정도가 몰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GDP 같은 경우에는 0.2에서 한 0.4%포인트 정도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 관광객들이 아무래도 일본 쪽에 최근 들어서 많은 매수를 했는데 한국 쪽으로 몰려온다면 우리나라 상품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내구재 서비스 시장도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또 여기에 중국 자체적인 경제 상황도 점점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 해외에 대한 수요 또 니즈들이 적극적으로 표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수혜로 또 우리나라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관광 쪽에서도 긍정적인 이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서비스 측면에서 우리가 만약 FTA 후속 협상이 시작이 되면은 언제쯤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지 이 시기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비스와 투자와 관련해서는 중화권 국가들이 맺고 있는 최고 관계 수준은 아닙니다. 분쟁 해결 조항을 넣는 한 단계 아래 수준이기 때문에 사드 문제라든지 중국 내 한 감정, 혐한 감정을 이용해서 불매 운동도 자주 일어나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협상이 진행이 된다면 시간을 구애받지 말고 높은 단계, 최고 단계까지 가야지 미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공격도 어느 정도 막아낼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중국과의 서비스 분야와 관련해서 어떤 품목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폭넓게 개방 한도를 정해가지고 여기에서 네거티브 형식으로 금지됐던 품목을 제외놓고서는 전부 개방하는 단계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실버 산업의 경험을 먼저 했기 때문에 중국 시장 진출에 상당한 유리한 고지를 좀 점거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2016년 사드 배치 이후로 거진 10년 동안 좀 문이 닫혀 있었던 중국의
문이 어느 정도 다시 열리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오는 7월 중국 북경에서 한국의 가수가 공연을 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 한한령과 대한 기대감이 더 적극적으로 체감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그렇다면 또 적극적으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이 서비스들이나 업체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장 높이 사면 좋을까요? 네, 중국에서는 서비스 무역과 관련된 시장 규모가 1조 달러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뭐 소비 시장 같은 경우에는 5천조 원이 좀 넘는 5천조 달러가 5천조 원이죠. 근데 중국 내수 시장은 155개 그 구역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했던 부분이 중국이 현재 내수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신선 식품 시장 그리고 콜드 체인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이미 신선 시장뿐만 아니라 즉석 상품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 꽃을 피웠기 때문에 중국 내수 시장에 진출했을 경우에는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K-뷰티, 그러니까 미용이라든지 가발이라든지 두피 치료와 관련된 부분들도 중국에서는 시장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이 시장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지고요. 특히 중국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50대, 60대를 중심으로 해서는 시장의 그 인플루언서의 영향이 상당히 큰데요. 이 인플루언서들이 최근에 각광을 받는 상품으로는 한국의 그 복장이라든지 그 화장품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다양한 그 제품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여성 실버 상품 시장들이 크게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커다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기존 유통 쪽뿐만 아니라 뷰티 산업이나 금융도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우리가 수혜를 받아올 수 있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이 155개 분야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문을 연다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의 입장이 우리나라만을 위한 특별한 조치일지 혹은 다른 국가에게도 동일한 입장을 보여줄지 궁금한데요.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최혜국 대우를 받는 건데요. 최혜국 대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중화권 국가에만 한정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최혜국 대우를 받아야지만 중국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고요. 우리의 제조업들이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 그 시장 점유율을 잃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조업은 강하지만 애프터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워낙 이 시장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규제가 풀어진다면 우리나라의 프리미엄 가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들이 중국 시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와 관련돼서 그 반출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협상을 통해서 좀 풀어준다면 중국 시장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시장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조 가치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 여러 그 장점도 갖고 있고요. 실버 산업과 관련해서 이미 10년 전서부터 우리나라는 화려하게 꽃을 피웠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지금 실버 시장이 막 시작이 됐다는 측면에서 이런 경험담을 가지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 틀림없이 성공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좀 중국 주변 국가들에게 확실히 더 우호적인 모습을 중국이 보여주고 있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시금 문이 열리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또 중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중국은 또 워낙 땅도 넓잖아요. 중국을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지역에 또 어떤 시장에 집중을 하는 게 우리 기업 입장에서 가장 좋을까요? 네, 지금 중국에서는 가장 뜨거운 지역이 3, 4선 도시를 비롯해서 농촌 지역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내수 시장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런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3, 4선 도시와 관련해서 중국에서는 유통망들을 새로 근대화시키고 있고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농촌 지역들, 특히 실버 산업과 관련된 인구들이 지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시장은 우리나라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그 사업적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진출했을 경우에는 다른 나라보다도 먼저 선점할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실버 그 연령층에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혐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그 많은 시장들이 창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안에서도 중부와 서부 지역, 블루 오션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게는 조금은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나름 좋게 진행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미국과 중국의 분위기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미국 쪽에서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면서 중국 안에서는 오히려 자국 내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한 엄청난 보조금 채택을 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헷갈리는 그런 입장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데 일단 최근 있었던 이 미중 간의 관세 부과 인상 조치 어떻게 보셨나요? 네, 8월 1일부터는 중국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관세가 25%에서 100%로 인상이 됩니다. 중국인들이 좀 생뚱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작년도에 미국에 수출됐던 전기 자동차가 6,700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큰 타격이 안 되고요. 철강 같은 경우에도 연간 10억 달러 정도 수출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는 중국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2025년서부터 반도체뿐만 아니라 리튬 전지와 같은 중국이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의 관세가 좀 50%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출을 다변화시킬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는 내수 시장을 이용해서 미국에 다시 또 압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그 실력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미국이 견제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제 앞으로 6G 통신과 관련된 본격적인 투자가 들어가는데요. 미국이 올해 말서부터는 화웨이라든지 중신통신과 관련된 승인을 보류하거나 중단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6G 산업까지 우리나라의 그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의 수출이 늘어나게 되고요. 중국과 관련된 반도체 수요도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가 미국의 수출이 규제가 되면서 우리나라 수출도 좀 늘어나는 이런 특수 효과들도 앞으로도 계속 생기면서 우리나라의 골든 타임이 좀 더 늘어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히려 우리나라에게는 골든 타임이 될 수 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러한 미국의 스탠스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미리 파악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연말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또 트럼프가 다시 한번 재선이 됐을 때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국제 정치 학자들 같은 경우는 11월 미국 대선이 국제 질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만의 운명도 이때 갈릴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미국이 대만 카드를 이용해서 중국에 많은 무역적인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큰데 중국이 이를 순수히 수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 핵심이고요. 또 자신의 체면 문제와도 걸려져 있기 때문에 강대강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규제를 좀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고요. 또 대만 카드를 이용해서 대만에게 좀 더 많은 무기라든지 반도체 공장들을 미국에 유치하려는 이런 그 작업들을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결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대만과 관련된 민주주의 동맹, 가치 동맹보다는 오히려 일자리라든지 새로운 그 대중국 견제 카드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관련된 질서에도 미국이 대만처럼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의 실력도 쌓고요. 또 미국에 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 것도 미국과의 관계, 동북아의 질서에도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도 대만이 하나의 또 키워드, 또 카드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대선에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여론조사 분위기에 따르면 대선의 흐름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을까요? 네, 현재 그 전체 지지율 면에서는 그 바이든이 한 1%포인트 정도 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6개 그 스윙 스테이트, 흔들리는 주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이번에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은 미시간이라든지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이라고 합니다.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의 조금 유리한 국면으로 최근에 바뀌기 시작했고요. 또한 미시간이라든지 그리고 펜실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철강이나 자동차 노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바이든 같은 경우는 노조 편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한다는 점에서 대선 막판으로 갈수록 지지율 격차는 좀 좁혀지면서 치열한 승부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현재 국제 질서 체제가 계속 유지되고요. 미국과의 그 동맹 관계에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뭐 동북아 질서에도 커다란 변화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를 해준다면 국제 질서 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한번 만약에 변화가 있다면 동북아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리스크에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관세와 관련된 부분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사실 중국과 미국의 이런 관세뿐만 아니라 이 두 국가가 지속적으로 강대강 기조로 나가게 된다면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골든타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이 기조가 장기화가 되면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불편함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 면에서 미국을 상당 부분 따라온 상황입니다. AI 기술도 거의 반년차 수준까지 따라왔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해양이라든지 통신 부분에서는 미국을 지금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세계의 그 패권을 놓고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상당히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우방의 하나의 그 동맹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하나의 동맹이 설정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슬기롭게 양쪽의 물건을 판다든지 양쪽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나 무역적으로 정부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많은 규제도 좀 풀어주고 그리고 많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11월 대선 이후에 국제 질서나 국제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호주의 성향이 상당히 강화된다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파르게 따라오고 있는 중국의 현재 입장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견제해야 되는 업종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기 자동차를 비롯해서 리튬이온 배터리 부분이 지금 부각이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건 수요 산업이기 때문에 뭐 관세라든지 최국 대우를 박탈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제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6G 통신과 관련된 그 패권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서 국제 그 패권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6G 산업과 관련돼서 중국이 본격적인 투자가 들어가는데요. 매년 1조 6천억 달러 정도의 투자 중에 상당 부분들이 6G와 관련된 그 전방 산업에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장의 점유율이 상당히 좀 낮은 상황이고요. 이거와 관련된 장비를 만드는 회사의 실력도 국제적인 수준에 비해서는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속히 정부가 이 부분과 관련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 장치들을 해주고 기업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좀 시급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입장에서는 6G 통신과 관련돼서 앞으로 계속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통신 자체가 어쨌든 뭐 우주항공 국방 쪽에서도 꼭 필수 요소로 꼽히고 있는 만큼 해당 관련된 경쟁력들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해서 흐름을 파악을 해보시죠. 오늘 소장님과 도움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밤사이 S&P 500의 500종목 중 400종목 이상이 하락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뉴욕 증시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가 시간외 거래에서 급락하고 있는 점이 또 다우지수 선물을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사라진 와중에 국내 증시 오늘도 좀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제도 이 미 국채금리 급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1조 원 넘게 매도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간밤 미국 증시에서 다시 한번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오늘 국내 증시에 다시 한번 악영향을 줄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저희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개장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